네, 이번 시간에는 영유아 발달의 개념을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유아 발달의 개념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영유아가 무엇인지 발달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구분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발달이라는 것에 대한 정의를 먼저 살펴보면 발달은 난자와 정자가 수정되는 순간부터 태내기를 거쳐서 출산한 이후에 신생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이런 식으로 과정을 거친 이후에 죽음에 이르기까지, 즉 인간의 전생애 동안 일어나는 모든 변화 과정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변화 과정에는 크게 양적인 변화 그리고 질적인 변화로 구분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양적인 변화를 먼저 보면 양적인 변화는 크기 또는 양에서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태어날 때 약 50cm 정도였던 아이가 몇 년이 지난 후에 1m 정도로 키가 큰다든지, 아니면 태어날 때 체중이 3.2kg 정도였던 아이가 이제 학령기가 되면서 20kg, 30kg로 이제 체중이 증가한다든지, 단어 수와 같은 경우도 알고 있던 단어가 처음에는 3단어, 4단어에서 10단어, 20단어, 100단어 정도까지 단어를 알고 있는 숫자의 개수가 변화하는 것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양적인 변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질적인 변화는 이 양과는 다르게 본질이나 또는 구조상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언어 발달이라든지 인지 발달과 관련된 부분을 살펴보면 언어나 인지 발달에서도 물론 단어 수의 양적인 변화가 있을 수도 있지만, 언어와 관련돼서는 우리가 문법에 대해서도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구문이라든지 아니면 추상적인 개념이라든지를 알기 이전의 상태와 알고 난 이후의 상태로 구분해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본질이나 구조 등이 변화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회적인 능력 같은 경우도 아이가 상대방의 정서를 이해할 수 있다든지, 정서를 조절할 수 있다든지, 상대방의 관점을 생각해 볼 수 있다든지 하는 것처럼 이제 질적인 본질의 변화가 있는 것을 이제 질적 변화라고 구분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발달은 우리는 순서가 있고 패턴이 있으며 지속적인 변화가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발달에 순서가 있다라는 거는, 발달 같은 경우를 여러분이 그냥 생각해 보시면 초기에는 옹알이로 시작을 해서 이후에는 한 단어를 이야기하고 그 이후에는 문장을 얘기하는 것처럼 나타나는 순서가 정해져 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패턴이 있다라는 것들은 이제 예를 들면 만 3세 아이가 상호작용하는 패턴과 아동기의 아이가 상호작용하는 패턴은 차이가 있게 되거든요. 이런 것처럼 이제 다른 사람이랑 상호작용 아니면 커나가는 방식, 이런 부분에서 뭔가의 패턴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속적으로 변화가 나타난다라는 것 역시 발달이 어떤 특정 시기에만 나타났다가 중단됐다가 아동기에 다시 나타나는 게 아니라 태내기부터 시작해서 크고 작은 변화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일어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발달은 이런 순서가 있는 측면, 패턴이 있는 측면, 지속적인 변화가 있는 측면들이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발달을 체계적이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특히 발달 같은 경우는 우리의 기분이나 아니면 행동, 외모가 일시적으로 잠깐 변화하는 것은 우리는 발달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면 어떤 사건이 발생해서 내가 기분이 잠시 안 좋아졌다라든지, 아니면 아이들 같은 경우는 어떤 특정 일이 원하는 사탕을 먹지 못해서 물건을 던지거나 때리는 행동을 보였다든지, 이런 것들은 일시적으로 그 사건에 의해서 잠깐 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측면은 발달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또 외모 같은 경우도 일시적으로 잠깐 여드름이 났다든지 아니면 쌍꺼풀 수술을 했다든지 하는 인위적인 변화 역시도 우리가 발달했다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특히나 이제 발달과 관련해서는 예를 들면 우리가 뒤에서 다시 설명하긴 하겠지만 어린 시기에만 발달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뭐 청소년기, 성인기 그리고 노년기에도 발달은 계속 지속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노년기가 돼서 머리카락이 빠지거나 주름이 생기는 것은 우리는 발달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뭐 그 노년기뿐만 아니라 다른 시기에 어떠한 질병이 있어서 머리카락이 빠지거나 아니면 신체적인 능력이 감소하거나 하는 것들은 우리가 발달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는 결국은 다시 정리해서 보자면 기분이나 행동 이런 측면이 잠깐 일시적으로 변화했다가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는 것들 이런 것들은 발달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는 반면에 뭔가 체계적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것들은 이제 발달이라고 설명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발달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우리가 이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발달은 크게 성장, 성숙, 그리고 학습에 의해서 세 가지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봅니다. 맨 먼저 성장이 뭔지 그리고 성숙과는 어떻게 구별이 되는지를 먼저 살펴보면요. 성장은 우리의 신체적인 부분의 크기나 아니면 신체적인 능력이 증가하는 것을 우리는 성장이라고 표현합니다. 앞에서 제가 설명했던 양과 질의 변화 중에 이제 양적인 변화랑 더 가까운 것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앞에서 얘기했듯이 뭐 키가 큰다거나 근육량이 증가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알고 있는 단어 수가 증가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우리가 성장의 범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숙 같은 경우는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를 보면 성숙은 우리가 어떠한 유전적인 요인에 의해 생물학적으로 변화하는 것을 성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단순히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는 경험 아니면 뭔가를 연습을 통해서 획득되는 것 이런 것들은 우리가 성숙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요. 뭐 영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이런 식으로 나이가 들어가고 연령이 증가하는 것에 대한 결과로서 나타나는 종 특유의 특징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우리가 종 특유의 특징이라는 종 특유라는 표현을 앞으로도 계속 자주 좀 사용하게 될 텐데요. 여기서 말하는 종은 뭘까요? 우리는 지금 인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라는 종이 가지고 있는 특유의 특성을 의미합니다. 만약에 동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 종특유라는 표현이 나타나면 그 동물이 가지고 있는 종의 특성을 이야기를 하는 것인 반면에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계속 이야기하는 종특유의 특징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나이가 드는 과정 동안 인간들이 비슷비슷한 특성을 가질 수 있는 것들이 이러한 종특유의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과 동물이 크게 차이를 보이고 사람들끼리는 비슷비슷한 외향이라든지 아니면은 발달에 따른 특성이라든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예로는 예를 들면은 이제 유아기 후반쯤이 되면은 가지고 있던 유치가 빠지면서 영구치가 돌출이 된다든지 아니면 사춘기 경이 되면은 2차 성징이 돼서 호르몬 변화가 일어난다든지 이런 것들은 모두 성숙과 관련된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앞에 이야기했듯이 노화 역시도 하나의 발달이라고 보는 것처럼 폐경 같은 경우 생리가 시작되는 것도 성숙이지만 생리가 멈추는 것 역시도 하나의 우리 성숙의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세 번째로는 이제 학습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학습은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좀 많이 들어보신 용어일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만 학습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이 영유아 발달 과목에서 사용하게 될 학습이라는 표현은 뭔가를 경험하면서 일어나는 발달 또는 뭔가의 연습을 하면서 일어나는 발달을 통칭해서 이제 학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학습과 같은 경우는 외국어를 배운다든지 하는 것들이 하나의 학습이 될 수 있을 텐데요. 만약에 우리가 단순히 모국어라면 좀 자연스럽게 학습이 일어나는 반면에
외국어를 배우는 것들은 우리가 조금 더 연습을 많이 기울이고 주의를 기울이고 기억을 해서 이제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전거를 타는 것 역시도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성장이나 성숙의 결과로는 우리는 자전거를 탈 수가 없고, 자전거를 타기 위해서 뭔가 노력을 하는 것, 그림을 그리는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필요한 근육이 발달한다거나 하는 부분은 성장이나 성숙의 결과에 의해서 가능해질 수는 있지만, 실제로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되는 것 또는 그림을 그리는 스킬을 배우는 것들은 우리가 이것을 경험을 하고 연습을 하는 것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발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서 보자면 우리가 지금까지는 발달에 대한 개념을 살펴봤는데, 우리가 앞으로 이 과목에서 배워야 되는 영유아 발달이라는 거는 영유아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양적인 또는 질적으로 이제 성숙이나 성장이나 학습 이런 과정을 거쳐가면서 양적 또는 질적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발달 단계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요. 방금까지는 발달이라는 것들을 배워왔고, 우리가 이제부터는 영유아란 그런 무엇인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인간의 발달이 단계에 따라서 구분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발달은 지속적으로 변화해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특정한 단계로 딱 잘라서 구분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까지 진행되어 온 여러 연구들, 그리고 발달 심리학자들 같은 경우는 발달 단계를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숫자로 세는 연령의 범위를 기준으로 태내기, 영아기, 그리고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성인기, 노년기로 구분을 하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발달 단계를 구분을 하는 것들은 연령으로도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 어떠한 특성이 현저하게 이전 단계와는 달라지는 시기를 기준으로 이게 영아기와 유아기, 유아기와 아동기를 구분하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영아기 연령인 친구가 인지적인 특성이나 사회적인 성숙도가 높아서 유아기와 같은 유사한 특성을 가질 수도 있고, 반면에 아동기의 연령이 된 친구가 아직은 조금 미숙해서 유아기와 관련된 특성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연령을 기준으로 발달 단계를 구분하지만 어떠한 경우에는 이전의 특성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각 시기가 시작되고 그 단계가 끝나는 연령은 방금 이야기했듯이 개인에 따라서 차이가 조금 있을 수가 있고요. 또한 이 아이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 또는 살아가고 있는 문화에 따라서 어떤 연령에서는 이거는 영아기 아이들한테 보이는 특성이지만 어떤 문화에서는 유아기 아이들의 특성으로 간주를 한다는 점에서 발달 단계가 조금씩은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 여태까지 연구된 것을 기준으로 보편적으로 발달 단계를 어떻게 구분하는지를 이제 크게 알아볼 건데요. 맨 첫 번째는 태내기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발달의 정의를 살펴볼 때 발달이 태어나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수정을 한 순간부터 발달이 시작된다라고 정의를 설명해 드렸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태내기 발달 역시도 이제 우리 과목에서 다루게 될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태내기는 어쨌든 우리가 출산 전까지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수정이 된 이후에 출생할 때까지의 약 9개월 경의 시간을 태내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때는 처음에는 세포의 형상이었지만 몇 주가 지나면서 아이들이 눈이 생기고 코가 생기고 뇌 발달이 일어나지고 아니면 팔다리가 길어지고 하는 뱃속에서부터 이미 사람과 비슷한 모양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뒤에서는 뭐 배아기, 태아기 이렇게 태내기 안에서도 각각의 3가지 발달 단계로 구분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태내기 발달 부분에서 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이제 영아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영아기는
태어나서부터 만 2세, 즉 24개월경까지를 영아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영아기 안에서는 우리가 또 신생아기를 간단하게 구분해서 보기도 하는데요. 신생아기는 이제 학자들마다 조금씩의 차이점은 있지만 출생에서 2주 정도까지 또는 어떤 경우에는 1개월 정도까지를 신생아기로 보고요. 이 1개월 이후부터 이제 24개월까지의 시기를 영아기로 간주하게 됩니다. 이 영아기의 특성은 이제 부모한테 의존적인 특성을 보인다라는 것이 이제 주된 특징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의존적인 특성이라는 거는 우리가 어떤 사람의 성격을 설명할 때 의존적이야 라고 하는 그런 의존적인 성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영아기 아이들을 여러분이 생각해 보면 태어나서 뭐 한 달, 두 달 된 친구들이 스스로 예를 들면 뭐 분유를 찾아서 먹지 못하기 때문에 부모가 이 부분을 이제 수유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기저귀를 부모님이 갈아준다든지 아니면 놀란 상황에서는 안아서 이 아이를 진정시켜 준다든지 하는 것처럼 이 아이가 사람의 아이 같은 경우는 이제 어렸을 때는 스스로 할 수 있는 특성들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부모나 주양육자 돌봐주는 사람들의 의존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아기의 특성은 부모나 주양육자한테 의존적이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 그런 특성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이 영아기에도 역시 신체가 발달하는 것, 키가 크고 팔다리, 이제 머리가 발달하는 것들, 운동 발달 같은 경우는 손가락과 같은 뭐 소근육이라든지 팔다리 같은 대근육을 운동할 수 있는,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커진다든지 하는 것들이 발달이 일어나게 되고요. 감각관 통합이라는 거는 우리가 감각이라고 하면 뭐 시각, 청각, 촉각 이런 여러 가지 5가지 감각이 있는데 이런 감각을 각각 한 개씩 사용하는 것들이 아니라 눈으로 보면서 소리를 같이 들을 수 있고 눈으로 보면서 만지면서 이게 무엇인지를 판단할 수 있고 하면서 여러 가지 감각들을 한꺼번에 통합해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영아기부터도 굉장히 급증하게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적 학습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제 다른 사람의 표정을 이해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내가 이 정서를 이런 기분이 들었을 때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는지를 주양육자나 뭐 형제 자매의 표정을 보면서 배워서 따라해 본다든지 하는 것들이 이제 급속하게 이루어지는 시기가 영아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유아기 같은 경우는 이제 영아기가 끝난 이후 한마디로 만 3세에서 5세 정도를 의미를 하고요. 이러한 범위를 가지고 있는 것과 동시에 일부 경우는 만 6세도 유아기에 포함을 시키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초등학교 취학 전 연령까지를 모두 유아로 간주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면 생일이 빠른 친구들 같은 경우는 만 6세가 되더라도 아직 초등학교에 취학하지 않고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만 5세 반에 같이 생활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만 5세가 넘어서더라도 아직 초등학교를 가지 않았으면 유아로 간주하게 됩니다. 이 유아기에는 자조기술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하게 되는데요. 자조기술은 이제 자기 스스로를 돕는 기술이라고 해서 예를 들면 뭐 밥을 스스로 먹을 수 있게 된다거나 아니면 화장실에 스스로 가서 소변을 보거나 하는 것들이 된다거나 아니면은 뭐 이제 조금 유아기 후반이 되면은 자기 생각을 나타낼 수 있도록 글씨를 조금 간단하게 쓸 수 있게 된다거나 하는 것처럼 이 아이가 스스로 독립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기술들을 이제 획득하는 것들을 자조기술 발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유아기에는 이런 자조기술이 굉장히 급격하게 발달이 될 뿐만 아니라 이제 부모 같은 경우도 아이가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밥을 손으로 먹으면 안 되고 숟가락이나 포크, 젓가락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가르친다거나 아니면 손을 씻는 것도 옷 소매가 젖지 않게 소매를 걷고 물을 틀어서 씻을 수 있도록 가르친다거나 하는 것과 같은 훈련이 지속적으로 유아기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유아기에 특히 자조기술이 크게 발달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유아기는 어휘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는데요. 만 1세 정도 영아기에는 예를 들면 3단어, 4단어밖에 못하던 아이가 유아기로 진입을 하면서 만 2세를 넘어가게 되면서 뭐 한 번에 100단어, 200단어씩 양이 급증하게 되는 것들이 이제 유아기에 굉장히 전형적으로 나오는 어휘 폭발과 관련된 특징이고요. 유아기에는 또 또래 관계와 관련된 이제 스킬이 많이 발달하게 됩니다. 이전에 영아기에는 친구가 옆에 앉아 있더라도 각자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만 가지고 노는 이제 놀이 패턴을 보였다면 유아기에는 친구가 가지고 노는 것에 관심을 가진다든지 아니면 친구가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를 좀 살펴본다든지 아니면 내가 친구를 위해서 장난감을 양보한다든지 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또래 관계가 굉장히 향상된다라는 것들이 이제 유아기의 주된 발달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뒤에서는 이런 태내기, 영아기, 유아기에 관련된 특징을 더 집중해서 살펴볼 거고요. 지금은 발달 단계가 어떻게 구분되는지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아동기, 청소년기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동기 같은 경우는 이제 유아기가 끝난 이후 만 6세에서 11세 정도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초등학교에 다니는 학년기 시기의 아이들을 이제 아동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읽기나 쓰기, 수학과 같은 기초적인 지식이나 이런 기술을 아동기에 배우게 됩니다. 물론 요즘에는 유아들도 굉장히 이런 읽기 쓰기에 대한 학습 속도가 빠르기도 하고 선행 학습을 시키기도 하지만 원래는 이제 아동기에 들어와서 읽기 쓰기와 같은 기초 학업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되는데요. 아동기에는 유아기에는 그런 능력들이 약간 선택이었다면 아동기부터는 이런 읽기, 쓰기, 수학과 관련된 기초학업 기술은 굉장히 필수적으로 습득해야 되는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동기는 또 이제 이전 시기와는 다르게 이전 영아기, 유아기 같은 경우는 부모한테 좀 의지하는 측면이 강했다면 아동기부터는 이제 부모로부터 굉장히 독립적으로 행동하고 싶어 하고 자율적으로 행동하고 싶어 하는 시기가 됩니다. 반면에 부모와는 거리를 두고 싶어 하지만 또래랑은 조금 더 친밀하게 지내고 상호작용하려고 하는 것들이 이제 증가하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5번째로 청소년기는요, 이제 만 12세에서 20세경, 즉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이제 이런 청소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청소년기에는 급속한 신체 발달, 우리 신체 발달 같은 경우는 영아기에도 한번 굉장히 급증을 하게 되고 이후에는 일어나기는 하지만 급격히는 아니고 꾸준히 일어나고 있었던 반면에 청소년기는 예를 들면 1년에 한 10cm씩 큰다든지와 같은 급속한 신체 발달이 일어나고요. 성과 관련된 호르몬이 나타나면서 이제 남자, 여자의 체형 차이가 발생하게 되고 여학생 같은 경우는 가슴이 발달한다거나 아니면 남녀 학생들 모두 이제 채모가 생기거나 아니면 남학생 같은 경우는 변성기가 온다거나 하는 성과 관련된 변화가 생깁니다. 또한 이전 시기와는 다르게 사고를 조금 전차적으로 논리적이고 추상적으로 할 수 있게 되고요. 이런 청소년 시기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원칙적으로는 아니면 발달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제 20세 정도가 되면 청소년기가 끝난다라고 보긴 하지만 최근에는 이 청소년기의 끝이 조금 더 길어질 수도 있다라는 관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학생들이 20살이 된다라고 해서 바로 부모로부터 경제적인 독립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교에 가는 이제 학생들의 비율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면서 대학생일 경우에는 여전히 학생이기 때문에 부모로부터 경제적인 지원 아니면 심리적인 지원 같은 경우를 계속 받기 때문에 이 시기도 후기 청소년기로 간주해야 된다라는 입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 20세가 됐다라고 해서 법적으로는 성인의 나이가 될 수 있지만 발달심리학자들의 관점에서는 이런 청소년기의 끝이 단순히 20세가 아니라 이 청소년이 일을 시작해서 부모로부터 경제적으로 독립을 하고 심리적으로 독립을 할 수 있는 시점이 이제 청소년기가 끝나고 성인기로 들어가는 시점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성인기 같은 경우는 성인기는 이제 기간이 길기 때문에 20에서 40세 사이는 성인 정기, 40에서 65세 정도면 성인 중기로 구분을 하고요. 이후부터는 노년기로 구분을 합니다. 이제 근데 65세 이후가 노년기라고는 하지만 최근에는 이제 노년 인구들이 이제 많아지고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이 노년기 역시도 65세 이후를 모두 몽땅 노년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기와 후기로 구분해야 된다는 주장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발달의 영역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요. 발달의 영역은 크게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게 될 것들이 생물학적인 것과 관련된 신체 발달과 관련된 영역, 그리고 인지적인 부분과 관련된 인지 발달 영역, 또 마지막으로는 사회정서적 과정과 관련된 사회정서적 영역으로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볼 것입니다. 근데 이 영역들은 어떤 특정 단계에만 일시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설명했던 태내기부터 영아기,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에 이르는 이런 발달 단계에도 모두 각 단계마다 신체 발달, 인지 발달, 사회정서적 발달이 다 골고루 포함이 돼서 서로 간에 이제 긴밀하게 영향을 주고받는다라고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그러면 생물학적인 발달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생물학적인 발달이라는 것은 개인의 신체 내부 또는 외부에서 변화하는 생물학적인 변화를 의미를 합니다. 예를 들면 신체 내부에 있는 뇌라든지 척뼈라든지 이런 부분이 성장하는 것도 생물학적인 발달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앞에서 얘기했던 감각기관, 시각이라든지 아니면 청각이라든지 촉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태어나서 처음에는 굉장히 미숙하지만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서 어느 정도 시기부터는 성인 수준으로 발달을 해간다든지 아니면 신장이나 체중이 증가하는 건 역시도 생물학적인 발달이 될 수가 있고요. 운동 기능이나 이제 호르몬 상태가 변화하는 것 역시도 이제 생물학적인 발달 중에 이제 포함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영역은 우리가 인지 발달인데요. 인지 발달이라는 것은 개인의 사고나 지능, 언어 등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언어를 습득하는 과정, 그 안에는 단어를 습득하는 거, 문법을 습득하는 거, 아니면 그 단어가 가진 추상적인 의미를 이해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인지 발달에 포함이 될 수가 있고요. 어떤 것을 기억하는 것, 아니면 주의를 기울이는 것, 주의에는 어떤 거 하나에 기울이는 것뿐만 아니라 그 주의를 유지할 수 있는 것, 또는 특정 대상에만 선택적으로 주의를 기울이는 것, 이런 것들도 모두 다 인지 발달 영역 안에 들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창의성과 같은 영역 역시도 우리가 사고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인지 발달 영역 안에 포함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사회정서적인 발달인데요. 사회정서적인 발달은 다른 사람들 간의 관계, 아니면 정서의 변화, 성격이 어떻게 기질에서 성격으로 달라지는지 이런 내용들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후에 사회정서 발달에 대해서 이제 수업을 할 때는 아이들의 공격성이라든지 아니면 또래 관계가 어떠한 방식으로 획득이 되는지 아니면 가족 관계가 이 아이의 사회정서적인 발달, 자아 발달이라든지 아니면 정서 발달이라든지 도덕성 발달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또 해서 보자면 발달이라는 것은 제가 크게 이렇게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했고 이런 것들이 보편적이긴 합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지금 초반에는 영유아 발달의 개념에 대해서 다루고 이론에 대해서 다루겠지만 뒷부분부터는 신체 발달 영역 그리고 인지 발달, 사회정서 발달으로 다 구분을 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릴 예정인데요. 그런 것들이 이제 보편적인 구분 방식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신체 발달이 정서 발달과 전혀 다르게 독립적으로 따로 진행된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한 영역의 변화가
다른 영역의 변화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발달을 볼 때 총체적인 관점에서 봐야 하는데요. 예를 들면 어떤 아이의 신체가 발달한다라는 것은 신체가 발달해서 움직임이 증가하게 되면 다른 곳들을 돌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결과 인지적인 능력이 같이 향상될 수도 있고요. 정서적인 능력이 향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정서적인 발달이 굉장히 미숙해서 또래 관계가 어려운 친구 같은 경우는 같은 공간 안에서 예를 들면 책만 보고 있다거나 하기 때문에 인지 발달에서도 제한이 걸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영역을 구분해서 보기는 하겠지만 각각의 영역들이 서로 긴밀하게 상호작용한다라는 것, 총체적인 관점에서 봐야 한다라는 것을 중요하게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그렇다면 이렇게 방금 이야기했던 발달이 어떠한 원리를 가지고 발달이 진행되는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는 이제 순서에 대한 원리가 있는데요. 발달에는 일정한 순서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신체 발달 같은 경우는 걷기나 달리기가 먼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아이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에 목을 가눌 수 있게 되고 머리를 가눌 수 있게 되고 자기 몸을 뒤집거나 기기의 과정을 거쳐서 뭔가를 붙잡고 서기, 안 붙잡고 서기 또는 붙잡고 걸어가기 그리고 그냥 걷기 이런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달리기까지 발달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언어 발달 같은 경우도 이러한 순서가 있기 때문에 맨 처음부터 한순간에 복잡한 문장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단어처럼 들리지도 않는 뭔가 모음, 자음 소리만 내는 옹알이에서 시작을 해서 한 단어 이야기를 하고 두 단어 이야기를 하고 간단한 두 단어가 합쳐진 문장을 사용하게 되고 이후에 조금 더 복잡한 문장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특정한 순서를 가지고 발달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방향과 관련된 원리인데요. 발달은 일정한 방향으로 진행된다라는 것입니다. 두미 발달의 원리 같은 경우 보면은 두미라는 건 머리두, 꼬리미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서요. 머리에서 발 방향으로 발달이 진행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앞에 순서에서도 간단히 이야기를 했지만 아까 순서는 이제 발달이 일어나는 순서를 이야기하는 거고 방향은 예를 들면 머리랑 관련된 머리와 가까운 부분이 먼저 발달을 해서 머리를 먼저 가눌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상체에 힘이 생겨서 상체를 들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허리에 힘이 생겨서 앉을 수 있게 되고 이후에 다리 쪽으로 내려가는 힘이 생기면서 걷기가 가능해진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근원 발달의 원리 같은 경우는 가까운 부분에서 먼저 발달이 일어나고 먼 부분으로 이제 발달이 차근차근 진행된다라는 건데요. 몸의 중심부에서 먼저 발달이 일어나기 때문에 만약에 손가락과 팔을 먼저 비교해 보자면 손가락보다는 우리 팔이 더 몸의 중심부랑 가깝게 붙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팔에 대한 근육이 먼저 발달을 하고 그리고 손목에 대한 근육이 발달을 하고 더 말초 부위에 있는 손가락이 그 다음으로 제일 늦게 손가락을 정교하게 움직일 수 있게 발달하는 방식으로 중심부에서 말초의 방향으로 발달이 진행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방향과 관련된 원리는요. 세분화 발달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세분화 발달은 일반적인 것에서 보다 특수한 것, 구체적인 것으로 발달이 진행된다라는 건데 예를 들어서 물건을 잡을 때 영화들을 보면 손바닥 전체를 사용해서 이렇게 잡게 됩니다. 하지만 이거는 일반적인 방식으로 발달이 되는 것이라면 이 아이의 소근육이 더 발달하게 되면 나중에는 펜을 잡을 때 손가락 끝만 이용을 한다든지 물건을 잡을 때도 손끝을 이용해서 잡는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더 보편적인 것에서 더 구체적인 것으로 발달이 진행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발달의 방향에 대한 원리였고요. 속도에 대한 원리를 보면 발달은 이제 계속적인 과정이지만 속도는 의외로 일정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특정 시기에 특정 영역이 급격히 발달하기도 하고요. 또는 그 영역이 천천히 발달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생식기관 같은 경우는 영아기, 유아기에는 발달이 굉장히 느리지만 사춘기에는 되게 빨리 발달을 하는 반면에
이제 유아기 같은 경우는 어휘 습득 속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빠른 반면에 청소년기에는 어휘 습득 자체가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논리적인 사고가 가능해지면서 그거와 관련된 언어 발달, 인지 발달 능력이 유아기에 비해서 더 빠르게 향상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개인차 같은 경우는 이제 발달이 지금까지 원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보편적인 순서에 따라서 이루어지긴 하지만 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성이라든지 주변 환경이라든지 유전이라든지 등등에 따라서 속도나 이제 나타나는 방식이 각각 다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이제 첫 한돌이 된 12개월 영아더라도 어떤 영아 같은 경우는 걷거나 아니면 말을 할 수 있거나 하는 영아가 있는 반면에 아직 걷기가 안 되거나 옹알이 정도만 나타나는 영아들도 있습니다. 일란성 쌍생아들도 마찬가지로 일란성 쌍생아는 유전자가 동일하다라고 보이지만 이 아이들이 태어나서 경험하게 되는 환경 등의 특성에 따라서 이 발달에는 개인차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는 상호작용에 대한 부분인데요. 상호작용은 앞에서 우리가 제가 간단하게 설명했던 것처럼 발달은 각 영역들 간에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신체 발달, 그리고 언어나 인지 발달, 정서나 사회성 발달은 서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각각으로 떨어뜨려서 생각을 할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신체적으로 이제 건강한 유아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주위 탐색의 기회가 많기 때문에 인지나 사회성 발달이 더 유리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는 영유아 발달의 중요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앞으로 15주차에 걸쳐서 영유아 발달을 배우게 될 텐데요. 이 영유아의 발달을 우리가 알아둬야 되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영유아기는 다른 시기보다도 발달이 급격하게 일어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8개월에서 24개월 사이에는 어휘가 급격하게 증가가 되고 두 돌경에는 뭐 200여 개의 어휘 사용을 할 수 있게 되고 또는 신체 발달 같은 경우도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영유아기에 보다 집중을 해서 이 시기에 발달이 더 잘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영유아기가 민감기이기 때문인데요. 이 민감기라는 개념을 우리가 뒤에서도 계속 살펴보긴 할 텐데 어떠한 특정 능력이 발달하는 데는 최적의 시기가 있다라는 것이 이제 민감기의 정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유아기에 특히나 민감하게 발달하는 특성이 있고 이 영유아기가 지나고 나면 이 능력이 발달하지 아예 못하는 것들도 있지만 발달이 되더라도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생후 2년에서 3년 사이는 부모와 정서적인 유대감, 우리 뒤에서 애착이라고 배울 건데요. 이것을 형성하는 것과 관련된 굉장한 민감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에 부모와의 애착이 형성되지 않으면 이후에 다른 사람들과 친밀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데 굉장한 어려움을 겪는다라는 연구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이렇게 단순히 조금 박탈된 것을 넘어서 극단적으로 손상이 있을 경우에는 이후에 아무리 노력을 하더라도 돌이킬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세 전후는 이제 언어 발달이 굉장히 급격하게 일어나는 시기인데 이 시기에 언어적인 경험이 아예 주어지지 않는다면 아동기, 청소년기에는 굉장한 노력을 하더라도 그 언어를 습득할 수 없다라는 연구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태아기 같은 경우는 이제 중추신경, 이제 뇌라든지 척추라든지 아니면 심장, 눈, 귀 이런 것들이 생기는 특정한 주차가 있는데 그 시기에 예를 들면 산모가 약물을 잘못 먹는다든지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는다든지 하게 된다면 이 발달 자체가 아예 손상이 돼서 아이가 태어났을 때 심장 기능이 굉장히 떨어져 있다든지 아니면 시력이 이제 정상이 아니라든지 하는 영구적인 손상을 입게 되고 이런 경우는 이제 의학적으로 돌이킬 수가 없는 상태가 나타나기도 하기 때문에 민감기가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지속성이나 예측성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신경을 쓸 수가 있는데요. 이 영유아기에 형성된 아이들의 특정한 특성이 이후 아동기, 청소년기 또는 성인기까지도 꽤 일관되게 지속된다는 연구도 있고 환경에 따라서 조금씩 변화하기도 한다라는 연구가 같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경험이나 환경이 아예 극단적으로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면 영유아기에 나타나는 특성은 이후 발달까지도 꽤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들은 이제 학자들이 다 동의하고 있는 결과인데요. 예를 들면 영아기에 어떤 정보를 처리하는 속도, 기억하는 속도는 이 아이가 성인이 됐을 때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지능과 굉장한 관련성이 높다라고 하는 연구들이 있고요. 또는 영아기에 형성된 애착이 이 아이가 청소년기에 됐을 때 스트레스를 받는 거라든지와 관련된 정신건강 아니면 자아존중감, 또래관계와 관련 있는 사회적 유능성 이런 것들이 영아기의 애착과 청소년기의 특성이 굉장히 관련이 높았다라는 연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이때 이런 특징이 있다가 아니라 앞으로 이러한 어려움이 있는 친구는 아동기, 청소년기에도 이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영유아기에 개입을 하고 신경 써서 더 도와줘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영유아기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더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세 번째로는요, 영유아 발달의 쟁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일 첫 번째에 나오는 쟁점은 유전과 환경에 대한 쟁점인데요. 이제 유전에 대해서 더 강조를 하는 학자들은 인간의 행동은 이제 유전적으로 결정이 되어 있고 생물학적인 성숙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몇 세가 되면 걷고 몇 세가 되면 말하고 이런 것들은 보편적이고 선천적으로 유전적으로 결정이 된 특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예를 들면 상류층 이제 아이에 비해서 이제 사회경제적으로 하류층인 유아의 지능이 낮은 특성을 보이는 것은 유전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 아이의 지능은 이 부모가 이 아이를 가졌을 때 영양 섭취가 적었다거나 아니면 건강관리가 부족했기 때문에 부모의 그런 결핍이 있는 유전자가 아이에게 유전이 되었고 그 특징 때문에 지능이 낮은 것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반면에 환경을 강조하는 학자들 같은 경우는 발달에는 이제 물리적인 환경, 사회적인 환경이 영향을 크게 미치기 때문에 발달 변화는 이제 우리의 경험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앞에와 비슷한 예시로 상류층에 비해서 하류층 유아의 지능이 낮은 이유는 유전의 문제가 아니라 이 유아가 가지고 있는 주변 환경, 즉 볼 책이 많이 없었다든지 아니면 부모가 학습을 많이 시키지 않았다든지 하는 것과 관련된 학습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지능 차이가 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게 되는 것이죠. 성숙과 학습에 대한 논쟁 역시 비슷합니다. 성숙과 관련된 성숙론자들은 이제 환경이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앞에서 유전과 관련된 관점에서 발달은 성숙에 의존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학습론자 같은 경우는 이제 환경적인 측면을 강조를 해서 직접적인 경험, 간접적인 경험, 아니면 훈련, 연습에 의해서 발달이 나타난다라는 것들을 강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습론자 같은 경우는 운전기술 같은 경우는 성숙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들이 아니라 연습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는 변화다라고 예시를 들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유전이 먼저다, 환경이 먼저다 이렇게 한 가지를 선택하는 것보다는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상호작용해 나가는지를 아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면 키가 큰다라는 것은 영양소라는 환경이 이 아이의 키에 영향을 미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아무리 많이 먹어도 키가 3m, 4m까지 이상 크지는 않게 되겠죠. 이런 부분은 유전이 환경, 이제 이 아이의
발달의 특성은 어느 정도 제한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유전과 환경이 상호작용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다른 예시를 보면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은 이제 영아들이 옹알이를 하고 아니면 한 단어 두 단어를 말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성숙의 결과이기는 하지만 여기에 여러 가지 자극을 주고 아이에게 다양한 단어를 알려주고 말을 걸어주고 상호작용을 하면 그 어휘 수준이 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성숙에 의한 결과보다 더 높아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유전이냐 환경이냐 한 가지를 선택하는 것보다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 가능한 발휘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논쟁 같은 경우는 이제 연속성과 불연속성인데요. 연속성이라는 것은 발달이 연속되고 점진적으로 앞에 있는 것들이 차근차근 쌓여가면서 새로운 행동이나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게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새로운 행동은 그냥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앞 단계와 연관이 필수적으로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본 예시처럼 아이가 기기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몸통을 움직이는 연습을 하고 이것들이 조금씩 발달해 가면서 손으로 길 수 있고 무릎으로 길 수 있는 연속적인 과정을 거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연속적인 관점이고요. 불연속성에 대한 관점은 앞에 있는 점진적인 것과는 달리 발달이라는 것은 질적으로 아예 새로운 단계들로 구성돼서 올라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있는 변화랑은 상관없이 뒤에 나타나는 변화는 독립적으로 새로 나타나는 거고 질이 앞에 있는 거와는 아예 질적으로 다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불연속성을 주장하는 관점에서는 아이가 추상적인 사고, 가설적인 사고를 할 수 없던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추상적인 사고를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는 사고의 질 자체가 변화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주장들을 그림으로 나타내 보면 연속적인 발달은 선형 발달처럼 꾸준히 올라가는 것들이 이제 연속적인 발달을 설명하는 그래프인 거고요. 불연속적인 발달은 계단식으로 한 칸 올라가고 또 질적인 변화가 발생할 때 또 한 칸 올라가고 하는 방식으로 다른 종류의 그래프를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건 역시도 어느 한 가지가 맞다라고 선택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거를 장기간에 거쳐서 곡선으로 그려본다면 불연속적 발달이 작게 쌓여서 크게 멀리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연속적인 발달처럼 보이게 될 수도 있다. 두 가지 형태가 결합한 특성들이 있다라고 설명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 다음으로는 초기 경험이 중요하다, 후기 경험이 중요하다라는 이제 논쟁이 있는데요. 초기 경험이 중요하다라고 보는 학자들은 생후 1년 동안이 굉장히 중요해서 이 시기에 애정적인 지지라든지 보호를 받지 못하면 발달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사람의 성격은 초기에 부모님과의 관계, 어떤 상호작용을 했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초기부터 미리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게 초기 경험 관점이고요. 후기 경험도 못지않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관점에서는 영유아기 이후에도 인간은 끊임없이 계속 변화하게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경험하는 것들 역시도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영아기에 부모로부터 좋은 양육을 받는 것들도 중요하지만 예를 들면 영아기에 좋은 양육을 받다가 후기에 예를 들면 아동기 청소년기에 아이의 부모로부터 양육을 받지 못하는 것은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동기에도 좋은 양육을 받고 좋은 친구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이 사람의 개인적인 인생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이거 역시도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어느 한쪽을 지지할 수는 없고요. 이 두 가지가 모두 다 발달에 영향을 미치고 둘 간의 상호작용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수동성과 능동성에 대한 논쟁인데요. 수동성을 주장하는 경우는 영유아는 굉장히 수동적이기 때문에 이제 부모나 교사가 주는 지식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존재로 간주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을 어떻게 조성하느냐에 따라서 강화나 벌을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아이가 발달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 이런 수동적인 관점을 지지하는 경우에는 교사들이 아이들한테 학습을 가르칠 때도 지시적이거나 뭔가 정확하게 정해진 구조화된 교수법을 사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반면에 능동성을 주장하는 경우들은 아이들은 수동적이라기보다는 굉장히 호기심을 가지고 능동적인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뭔가를 관심을 가지고 탐색을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아이들한테는 더 학습이 적절하게 잘 나타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의 관점과는 다르게 덜 구조화된 환경에서 여러 가지 자극을 아이가 스스로 탐색하고 스스로 관찰해 볼 수 있는 방식이 더 효과적인 교육법이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것이 능동적인 관점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수동성과 능동성과 관련된 부분은 서로 상호작용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가지 주장만이 옳다라고 주장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